양심의 무게로 남깁니다. 2024년 5월 14일 새벽 3시 서울국립정신병원 폐쇄병동 3층 특별관찰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조현병 말기로 투병 중이던 환자 송재혁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죠. 15년형을 받고 복역 중 정신 이상 증세로 이송된 그의 나이 55살. 살인 청부업으로 적어도 9명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진 그였지만 죽음 앞에선 그저 야이고 초라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 앙상한 몸, 그리고 마지막까지 뭔가를 중얼거리던 입술. 유품 정리 좀 도와주세요. 상담사 오민석이 당직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송재혁의 독방은 4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어요. 의외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책 몇 권, 편지 뭉치, 그리고 낡은 성경책. 10년간 단 한 번도 면회객이 없었던 그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간이었습니다. 민석이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는 순간 두꺼운 비닐에 쌓인 작은 녹음기와 노란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녹음기는 2000년대 초반에 쓰던 카세트 테이프 방식이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파란 볼펜으로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죠. 양심의 무게로 남깁니다. 민석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2006년 5월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타워팰리스 4호층. 죄송합니다. 이제야 말합니다.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주소는 18년 전 실종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자료를 검색했어요. 2006년 신혼부부 실종 사건, 무죄 판결. 당시 검사였던 박현수의 이름이 기록에 나타났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죠. 한편 같은 시각 서울 서초동 법원 근처 작은 개인 로펌 사무실. 박현수는 홀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63세 나이, 검사로 30년을 살고 변호사로 5년을 보낸 긴 세월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새벽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눈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펼쳐진 낡은 파일에 고정되어 있었죠. 서랍을 열자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35년 법조 인생의 흔적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어요. 승소 판결문들, 감사패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따로 묶인 파일 몇 개. 마음에 걸리는 사건들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수의 손이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갈색으로 변한 표지, 바래진 글씨. 2006년 5월, 신혼부부 실종 사건, 피해자 한나경, 판결 무죄. 파일을 펼치자 가장 먼저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찍은 듯한 행복한 커플의 모습.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신랑은 그런 신부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하은, 당시 30세,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정우진, 당시 31살, 강남의 중견 건축, 설계회사 소속. 왜 사라진 거야? 너희들은? 현수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자책이 묻어났어요. 당시 45살의 검사였던 그는 이 사건을 풀기 위해 6개월을 매달렸었죠. 하은의 외할머니 김순자 씨가 매주 검찰청을 찾아와 울며 손녀를 찾아달라고 애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80이 넘은 할머니가 무릎까지 꿇으며 빌던 그 장면을요. 검사님, 우리 하은이가 어디 있는지 찾아만 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용의자 한나경을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현수는 그날의 참담함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죠. 사무실 벽시계가 4시를 가리켰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발이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죠. 며칠 뒤면 이 사무실도 변호사 명함도 모두 정리됩니다. 아내는 석 달째 세계 여행 일정을 짜고 있었고 아들 준영이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로펌을 정리하는 일을 돕겠다며 주말마다 들렀어요.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준영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변호사님, 벌써 나오셨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배 변호사 한지우였어요. 39살의 지우는 현수의 로펌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죠. 두 손에는 서류 뭉치와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일찍 나왔네. 자네도 그렇고. 현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지우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현수의 책상을 흘끗 봤어요. 2006년 사건 파일이네요. 아직도 그 사건이 마음에 걸리세요? 지우는 로펌에 들어오자마자 현수에게서 이 사건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평생 후회하는 단 하나의 무죄 판결이라고 했죠. 검사 생활 30년 하면서 못 잡은 놈들, 무죄 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현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유독 다르더군. 결혼 2달밖에 안 된 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되나. 집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 휴대폰도 그대로, 지갑도 그대로, 심지어 저녁 식탁에 차린 음식까지 그대로 있었다고. 증거가 전혀 없었다면서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었어. 마지막으로 하은 씨를 본 사람이 학교 동료 교사였는데 그날 오후 5시까지 평소처럼 수업 준비하는 걸 봤다고 했지. 우진 씨는 회사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했고 그럼 저녁 7시에서 밤 사이에 뭔가 일어난 거네요? 그렇지. 근데 아파트 경비 기록에도 주차장 차량 출입에도 이상한 점이 없었어. 마치 공기처럼 사라진 거야. 지우가 파일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럼 용의자 한나경은요? 어떻게 지목된 거예요? 현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진 씨 회사 동료가 제보했어. 우진 씨가 누군가한테 시달리고 있었다고. 자꾸 국제전화가 걸려왔고 통화할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더군. 그때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국립정신병원이라는 발신자 표시가 떴어요. 현수가 눈살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박현수 변호사입니다. 아, 변호사님. 국립정신병원 상담사 오민석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죄송한데요. 혹시 2006년 신혼부부 실종 사건 담당하셨죠? 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검사 시절에 담당했었는데 무슨 일이신지? 송재혁이라는 환자가 오늘 새벽에 사망했습니다. 송재혁? 그 이름을 들은 순간 현수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송재혁, 전문 청부업자로 알려진 인물. 15년 전 체포되어 복역 중 정신병원으로 이송된 자. 네, 그 송재혁 맞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어요. 낡은 녹음기하고 편지인데요. 2006년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현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죠.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2006년 5월 22일 타워 팰리스 4호층. 죄송합니다. 이제야 말합니다라고요. 현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바로 그 주소. 하은과 우진이 살던 신혼집 주소였으니까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현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8년. 그 긴 세월 동안 묻혀있던 무언가가 드러나려 하고 있었어요. 지우가 현수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현수는 파일을 집어들고 재킷을 걸쳤어요. 지우야,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당연하죠. 무슨 일인데요? 18년 전 내가 무죄 판결 내린 사건. 진범의 자백이 나온 것 같아. 국립정신병원 면회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현수와 지우는 상담사 오민석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병원 복도는 고요했고 어디선가 환자의 신음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긴 녹음기와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장갑을 낀 손으로 편지를 펼치자 파란 볼펜으로 쓴 글씨가 보였죠. 2006년 5월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타워 팰리스 4호층. 죄송합니다. 이제야 말합니다.
현수의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 주소는 이하은과 정우진이 살던 신혼집이었거든요. 지우가 현수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어요.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글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마치 더 쓰려다가 멈춘 것처럼 보였죠. 송재혁이 정확히 언제 이걸 숨겨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석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작년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나서부터 뭔가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가끔 상담 시간에 고백해야 한다, 용서받아야 한다, 이런 말을 중얼거렸거든요. 현수가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어요. 상태는 양호해 보였죠. 이 녹음기 내용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증거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뒀습니다. 변호사님이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우가 가방에서 소형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녹음기를 연결하자 잡음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현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죠. 처음엔 바람 소리와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집중해서 들으니 대화 내용이 조금씩 들렸죠. 그 여자가 시킨 거야. 5천만 원 받고. 타워 팰리스 옆집 빌렸어. 한 달 동안 감시했지. 5월 22일 밤, 폭우가 쏟아지던 날,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우가 녹음을 멈추고 물었어요. 변호사님, 이거 송재혁 본인 목소리 같은데요? 그런 것 같군.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송재혁이 마지막 달에 조현병 증세가 심해지면서 환청을 많이 호소했거든요. 자꾸 누군가 자기를 부른다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상담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요?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 여자가 시킨 거라고. 근데 그 남자가 마지막에 반항했어. 아내를 살리려고 했다고. 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격하게 뛰었어요. 그 말을 정확히 언제 했습니까? 한 달 전쯤이요. 그때 제가 혹시 몰라서 상담 내용을 따로 기록해뒀습니다. 민석이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요. 상담 기록지에는 송재혁의 중얼거림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한나경. 그 여자. 이름이 한나경이야. 미국에서 왔어. 옛날 약혼자였대. 근데 배신당했다고, 복수하고 싶다고 했어. 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나경. 18년 전 그가 기소했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지우야, 차 좀 가져와. 지우가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수는 의자에 주저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18년 전 그 사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006년 5월 23일, 하은의 외할머니 김순자가 경찰에 신고했었죠. 손녀와 연락이 안 된다고. 경찰이 타워 팰리스 신혼집을 방문했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을 때의 광경을 현수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그런데 수저는 한 번도 되지 않은 채였죠.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반쯤 된 그릇들이 있었고 안방 침대에는 펼쳐진 이불이 그대로였어요. 마치 두 사람이 갑자기 공기처럼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당시 30년 경력의 중견 검사였어요. 수많은 사건을 다뤄봤지만 이렇게 흔적 없이 사라진 경우는 처음이었죠.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폐쇄로 텔레비전에도 이상한 점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우진이 퇴근하는 모습이 오후 7시에 찍혔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죠. 주차장 차량도 그대로였고 엘리베이터 기록에도 이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현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의 회사 동료들을 일일이 만났죠. 그러다가 한 동료가 중요한 증언을 했어요. 우진이가 한 달 전부터 이상했어요. 자꾸 국제전화를 받더라고요. 통화할 때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현수가 통신사에 우진의 통화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전화가 10여 통이나 있었어요.
발신자를 추적한 결과 한나경이라는 여자였죠. 한나경, 당시 50살, 우진의 대학 시절 약혼자였던 여자였어요. 현수가 우진의 대학 친구들을 만나 조사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증언했죠. 우진이랑 나경이는 대학 때부터 유명한 커플이었어요. 나경이가 우진이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나경이네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했어요. 우진이네가 형편이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헤어졌는데 나경이가 나중에 미국 유학을 갔고 거기서 사업을 했다고 들었어요. 더 파고들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나경과 우진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학원 시절 나경이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죠. 하지만 우진은 그때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요. 나경은 홀로 미국으로 건너가 아이를 키웠고요. 그 아들 이름이 준호였습니다. 현수는 즉시 한나경을 용의자로 지목했어요. 미국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그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죠. 놀랍게도 나경은 사건 사흘 전에 한국에 입국했었어요. 그리고 사건 당일 밤 늦게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고요. 현수는 나경을 한국으로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국 시민권자였고 대형 국제 로펌을 선임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현수는 모든 정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나경의 출입국 기록, 우진과의 통화 기록,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 나경이 우진을 집착적으로 사랑했고 하은을 질투했다는 증언들이요.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었어요. 나경의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죠. 제 의뢰인은 단지 옛 친구를 만나러 왔을 뿐입니다. 우진 씨와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지만 우진 씨가 나타나지 않아 그냥 돌아갔습니다. 실종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무죄를 선고했어요. 증거 불충분이었죠. 그날 법정에서 나경이 현수를 바라보며 지었던 차가운 미소를 현수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가 물을 가져왔어요. 현수가 한 모금 마시고 정신을 가다듬었죠.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수가 녹음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송재혁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4, 5층 옆집 451호를 한 달 빌렸어. 거기서 몰래 촬영했지. 벽에 청음기 대고 대화도 다 들었고. 그 여자가 왔어. 5월 22일 저녁 8시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우진이란 놈이 처음엔 동의했어. 아내를 사고로 위장해서 없애자고. 근데 막판에 마음이 바뀐 거야. 현수가 녹음을 멈췄습니다. 지우가 경악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진 씨도 공모자였다는 건가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송재혁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계속 중얼거린 말이 있어요. 그 남자가 아내를 지키려다 같이 죽었다고요. 현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진은 처음엔 나경의 계획에 동의했다가 마지막 순간 아내를 구하려다 함께 죽은 걸까요? 오전 8시 현수는 지우와 함께 로펌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음기와 송재혁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금고에 보관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지우야, 2006년 5월 22일 날씨 기록 좀 찾아봐 줄 수 있나? 지우가 노트북을 열어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현수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변호사님, 그날 서울에 집중호우 경보가 내려졌네요.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현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송재혁의 녹음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라고 했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타워 팰리스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록도 다시 확인해봐야겠어. 하지만 18년 전 자료잖아요. 남아있을까요? 현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폐기됐겠지. 당시 수사 기록에만 일부 캡처본이 남아있을 거야. 그때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습니다. 여보, 아침도 안 먹고 또 나갔어. 지우가 전화했던데. 미안해. 급한 일이 있어서. 은퇴 일주일 앞두고 무슨 급한 일이 있어. 여행 짐도 싸야 하고. 아들도 오늘 저녁에 온다고 했잖아. 현수가 죄송한 마음으로 답했어요. 알았어. 저녁엔 꼭 일찍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현수는 다시 파일을 펼쳤습니다.
지우가 커피를 한 잔 더 가져다 주며 물었어요. 변호사님, 그때 한나경 신문 기록 있죠? 있지. 3회 신문에 썼어. 현수가 파일에서 신문 조서를 꺼냈습니다. 노란 종이에 타자로 찍힌 오래된 문서였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나경의 진술이 나타났죠. 검사님, 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옛 친구 우진이를 만나러 왔을 뿐이에요. 우진이가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한국에 온 거예요. 5월 22일 저녁 8시에 타워 팰리스 근처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우진이가 안 나타났어요. 1시간을 기다렸는데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호텔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미국에 갔고요. 현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처럼 들렸죠. 하지만 그때는 송재혁이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지우가 다른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나경이 묵었던 호텔 기록이네요. 강남의 특급 호텔에 사흘 묵었다고 되어 있어요. 호텔 폐쇄회로도 확인했었지. 나경이 5월 22일 저녁 9시쯤 호텔에 들어가는 게 찍혔어. 그럼 알리바이가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야. 당시엔 그렇게 결론 내렸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어. 뭔데요? 호텔에서 타워 팰리스까지 차로 10분 거리야. 나경이 저녁 8시에 우진을 만나서 뭔가를 시키고 9시에 호텔로 돌아오는 건 충분히 가능해. 그럼 송재혁이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시간은요? 현수가 녹음기를 다시 틀었습니다. 송재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밤 11시쯤이었어. 나경이 전화했지. 지금 처리해라고. 난 옆집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 초인종을 눌렀어. 우진이 나왔지. 얼굴이 새하얗더라. 왜 또 왔냐고 물었어. 거실로 들어갔어. 하은이란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지. 울고 있었어. 우진한테 왜 나한테 이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거든. 현수와 지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우진이 처음엔 동의했어. 나경이 시킨 대로 하기로. 아내를 사고로 위장해서. 근데 막판에 그 자식이 마음을 바꿨어. 아내를 안으면서 미안해. 못하겠어라고 했지. 나경한테 전화해서 안 돼. 못해라고 했어. 그때 나경이 미친 듯이 소리쳤어. 그럼 둘 다 없애라고. 녹음이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주사를 놨어. 나경이 미리 준 거였지. 둘 다 정신을 잃었어. 큰 여행 가방 2개에 넣었어. 새벽 2시쯤 주차장으로 옮겼지. 폭우가 쏟아져서 폐쇄회로에 잘 안 잡혔어. 지우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현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한강으로 갔어. 잠수교 근처. 나경이 지정한 곳이었지. 가방에 콘크리트 블록 묶어서 던졌어. 5천만 원 받았어. 미국 계좌로 입금됐지. 근데 그 돈 쓸 수가 없더라. 계속 악몽에 시달렸거든. 녹음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현수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어렵지. 송재혁은 이미 죽었어. 게다가 조현병 환자였고, 이 녹음도 언제 한 건지 확실하지 않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진실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가요? 현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일단 더 조사해봐야 해. 당시 수사 기록을 다시 뒤져보고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해야지. 그때 현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박 변호사님, 최서영 PD입니다. 송재혁 건으로 취재 중인데 혹시 2006년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나요? 통화 가능하신가요? 현수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벌써 언론에 알려진 건가? 지우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죠? 현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민석을 떠올렸어요. 아마 병원 관계자 중 누군가가 제보한 것 같군. 외신하실 거예요?
현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후 2시에 로펌으로 오세요. 언론의 힘이 필요할지도 몰랐으니까요. 법으로 안 되면 여론이라도 움직여야 했어요. 오전 10시 현수는 혼자 옛검찰청 기록보관소를 찾았습니다. 지하 2층, 먼지 냄새 가득한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담당 직원이 안내했죠. 2006년 자료는 저쪽 구역에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안 된 게 많아서 직접 찾으셔야 해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 확인하며 찾았죠. 2시간쯤 지났을 때 드디어 그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2006년 5월 신혼부부 실종 사건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박스를 열자 서류 뭉치들이 나왔습니다. 수사 보고서, 신문 조서, 증인 진술서, 그리고 폐쇄회로 캡처 사진들. 현수가 사진들을 하나씩 넘겼어요. 타워 팰리스 로비, 엘리베이터, 주차장. 그때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월 22일 저녁 7시 30분. 타워 팰리스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한 남자가 큰 가방을 들고 차에 싣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죠. 현수가 돋보기로 자세히 봤습니다. 폭우 때문에 화질이 나빴지만 남자의 체격이 보였어요. 이건 당시 확인 못했던 건가? 현수가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를 뒤지다가 증인 진술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타워 팰리스 경비원 진술. 5월 22일 밤. 폭우 때문에 주차장 순찰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새벽 2시쯤 차 소리가 들려서 봤는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나가더라고요. 번호판은 비 때문에 못 봤습니다. 현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송재혁이 말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당시엔 이 진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비가 많이 와서 확인이 안 됐고 주민들 차량 출입이 자유로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게 송재혁의 차였을 가능성이 컸죠. 현수가 서류를 더 뒤지다가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진의 회사 동료 추가 진술서였어요. 우진이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쯤 점심시간에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형, 나 큰일 났어. 과거가 나를 놓아주지 않아라고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나경이가 돌아왔어. 준호 때문에 나를 협박해라고 했어요.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 나경과 우진의 아들. 당시 수사에서 나경은 준호의 존재를 완전히 숨겼었어요. 아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죠. 현수가 더 파고들었습니다. 우진의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미국 발신 전화 중에 로스앤젤레스가 아닌 다른 지역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였어요. 그 번호로 건 통화가 사건 전날인 5월 21일에 있었죠. 통화 시간은 43분. 현수가 당시 수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번호는 조사하지 않았더라고요. 나경의 로스앤젤레스 번호에만 집중했었거든요. 현수는 직감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번호가 뭔가 중요한 단서일 거라고. 오후 2시 로펌 회의실에 최서영 PD가 도착했습니다. 38살의 서영은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어깨에는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죠. 박 변호사님이시죠? 최서영입니다. 서영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독립제작사 대표였어요. 현수는 명함을 받으며 서영을 관찰했죠. 앉으시죠. 어떻게 이 사건을 아셨습니까? 서영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3개월 전부터 송재혁을 취재하고 있었어요. 그가 죽기 한 달 전에 병원 상담사를 통해 저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고백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현수와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서영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제대로 된 인터뷰는 못했죠. 대신 송재혁이 중얼거린 말들을 상담사가 기록해뒀어요. 그 중에 계속 나온 이름이 있었어요. 누구죠? 한나경. 그리고 타워 팰리스. 2006년 5월. 현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추적하신 건가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오빠도 15년 전에 억울하게 죽었거든요. 뺑소니 사고였는데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때부터 미해결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죠. 서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녀를 신뢰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확보한 증거가 있습니다. 현수가 녹음기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서영은 메모하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송재혁의 고백이 흘러나오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죠. 이 녹음을 제가 방송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어요. 조현병 환자의 녹음이고 본인도 사망했으니까요. 그래도 진실을 알리는 건 언론의 역할 아닌가요? 서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법적 처벌이 어렵다면 최소한 사회적으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그때 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를 하던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변호사님, 한나경이 한국에 들어왔대요. 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제 취재원이 방금 인천공항에서 봤대요. 어제 저녁 비행기로 입국했다고 합니다. 18년 만에 한국에 온 거였어요. 현수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강남 쪽 호텔에 체크인했다고 하던데요. 정확한 곳은 확인 중이에요. 현수가 지우를 봤습니다. 지우야, 나경이 왜 지금 한국에 온 걸까? 지우가 파일을 뒤적이다가 한 장을 꺼냈어요. 변호사님, 이거 보세요. 정우진 어머니 기록이에요. 현재 남양주 요양원에 계신다고 되어 있네요. 현수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진 어머니가 혹시 치매이신가? 네, 여기 보면 중증 치매로 기록되어 있어요. 서영이 끼어들었어요. 혹시 증거인멸하러 온 거 아닐까요? 우진 어머니가 뭔가를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아. 치매 환자라 기억이 오락가락하겠지만 혹시 아들의 유품이나 편지를 갖고 있을 수 있어. 그럼 요양원으로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지금 당장 가자. 세 사람이 서둘러 로펌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남양주로 향하는 동안 서영이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줬어요. 제가 독일, 아니 미국 취재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가 있어요. 서영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어요. 이거 보세요. 한나경이 2006년 5월 23일에 송재혁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2천만 원을 보냈죠. 현수가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7천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서영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한나경의 아들 준호가 2015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때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금액이 정확히 10억이었어요. 지우가 뒷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10억이요. 그것도 아들 사망보험금으로요? 보험 가입 시기를 보세요. 2014년이에요. 아들이 죽기 1년 전이죠. 그것도 여러 보험사에 분산해서 가입했어요.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의문이 생겼어요. 혹시 준호의 죽음도 의심스러운 건 아닐까? 서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 경찰 조사 결과는 단순 교통사고였어요. 빗길에 과속하다가 트럭과 충돌했다고요. 하지만 목격자 진술이 있어요. 준호가 사고 직전에 뭔가를 피하려는 듯 급하게 핸들을 꺾었다고 해요. 마치 도로에 누가 서 있는 것처럼요. 현수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나경이라는 여자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북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 위의 하얀 건물이었어요. 주차장에 낯선 차 한 대가 막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었죠. 저 차 좀 보세요. 지우가 가리켰습니다. 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어요. 긴 코트에 선글라스를 쓴 50대 여성이었죠. 한나경이었습니다. 현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18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차가운 분위기는 그대로였어요. 나경이 큰 가방을 들고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가 급히 차에서 내렸어요. 서영 씨, 녹화 준비해 주세요. 서영이 소형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요양원으로 들어갔죠. 안내 데스크의 간호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현수가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정우진 씨 어머니 면회 왔습니다. 아, 네. 근데 방금 다른 분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3층 301 호실입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서 나경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나경 씨,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나경이 멈춰 서더니 천천히 돌아봤어요. 선글라스 너머로 차가운 눈빛이 느껴졌죠. 누구시죠? 선글라스를 벗은 나경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1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박현수 변호사입니다. 2006년 사건 담당 검사였죠. 나경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 그때 그 검사님. 오랜만이네요. 근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노인이 나왔습니다. 83살의 우진 어머니였어요. 그릿한 눈빛으로 나경을 바라봤죠. 나경이구나. 우진이도 같이 왔니? 나경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며 말했어요. 어머님, 우진이는 일 때문에 못 왔어요. 제가 대신 왔어요. 그래, 우리 우진이가 너무 바쁘구나. 근데 하은이는, 며느리는 언제 오니? 나경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제가 가져온 거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나경이 가방을 열려는 순간 현수가 다가가며 말했어요. 한나경 씨, 잠시 얘기 좀 나눌까요? 무슨 얘기요? 송재혁을 아시죠? 나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말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누군데 그래요? 서영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송금 내역이 화면에 떴죠. 2006년 5월 23일 미국에서 송재혁 계좌로 5천만 원을 보내셨네요. 나경이 서영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당신은 누구죠? 최서영 PD입니다. 송재혁 취재 중이에요. 나경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18년 전 일을 왜 지금 와서 캐묻는 거죠? 그때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현수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송재혁이 죽기 전에 남긴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은 씨와 우진 씨를 죽이도록 사주한 증거요. 나경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으며 말했어요. 증거요. 죽은 사람이 남긴 녹음이 증거가 되나요? 게다가 그 사람 조현병 환자였잖아요. 법정에서는 안 통할지 몰라도 진실은 밝힐 수 있습니다. 그때 우진 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아, 우진이 왔구나. 모두가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노인은 허공을 보며 계속 말했죠.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못 지켜줘서. 나경이가 너를. 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인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5월 22일, 비가 왔지. 우진이가 전화했어. 엄마, 나 큰일 났어. 나경이가 하은이를 죽이려 해라고. 현수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그날 우진 씨가 뭐라고 했나요? 노인이 현수를 멍하니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우진이가, 내 아들이, 엄마, 나 잘못했어. 처음엔 나경이 말대로 하려고 했어. 근데 못하겠어. 하은이를 사랑하거든이라고 했어. 나경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노인의 증언이 계속되었어요. 우진이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어. 새벽 1시쯤이었나. 엄마, 사랑해. 미안해. 하은이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했어. 현수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영이 카메라로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나경이 가방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헛소리를 믿으시는 건가요? 증거도 없잖아요. 현수가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어머님, 혹시 우진 씨가 남긴 물건이 있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지. 우진이가 보낸 마지막 편지. 서랍에 간직하고 있어. 노인이 병실 안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죠. 나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노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우가 막아섰어요. 어머님, 그 편지 제가 봐도 될까요? 현수가 장갑을 끼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노란 봉투에는 어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나경이가 하은이를 죽이려 해요. 제가 막아야 하는데 무서워요. 준호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나경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나경이 계속 협박했어요. 준호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아버지 역할을 하라고. 그러려면 하은이와 헤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전 처음에 바보같이 동의했어요. 나경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하은이를 사고로 위장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한나경을 조심하세요. 그 여자는 위험해요. 우리 아들 준호도. 아니, 이건 제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편지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현수가 나경을 바라봤어요. 이제 설명해 보시죠. 우진 씨가 왜 이런 편지를 남겼을까요? 나경이 비웃었습니다. 18년 전 편지잖아요. 누가 진짜라고 보증하죠? 우진이 정말 쓴 건지도 의심스러운데요. 서영이 끼어들었어요. 필적 감정을 받으면 되잖아요. 우진 씨가 쓴 다른 문서들과 대조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나경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어요. 현수가 재빨리 나경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뭘 하시려는 겁니까? 가방 안에는 라이터와 종이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나경이 우진 어머니에게서 받아낸 다른 편지들을 태우려 했던 거죠. 증거 인멸까지 하시려고요? 나경이 현수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당신들이 뭘 알아요? 우진이는 원래 내 거였어요. 대학 때부터 우리는 약속했다고요. 약속이요? 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우진이가 날 배신했어요. 유학 갈 때 기다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준호를 임신했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현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한 겁니까? 18년을 기다렸다가? 나경이 웃었어요. 미친 듯한 웃음이었죠. 복수, 아니에요. 난 그냥 내 것을 되찾으려 했을 뿐이에요. 우진이가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다시 나한테 왔을 거예요. 하은 씨는 아무 죄도 없었어요. 나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여자가 우진이를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없애려고 했죠. 처음엔 우진이도 동의했어요. 현수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송재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우진이란 놈이 처음엔 동의했어. 하지만 막판에 마음을 바꿨지. 아내를 살리려고 했어. 나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요. 그 배신자가 마지막에 배신했어요. 그래서 둘 다 없앤 거예요. 고백이었습니다. 나경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거죠. 서영의 카메라가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현수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나경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죠. 신고하세요. 근데 소용없을 거려. 전 미국 시민권자예요. 한국 법으로 날 어쩔 수 없어요.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경이 계속 말했어요. 게다가 송재혁은 죽었고 그 녹음은 증거 능력이 없어요. 치매 환자 증언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 자백이요. 강압에 의한 거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나경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18년 전에도 이겼고 지금도 이길 거예요. 법은 제 편이거든요. 그 순간 우진 어머니가 나경의 팔을 붙잡았어요. 나경아, 우진이를 돌려줘. 내 아들을 돌려달라고. 나경이 노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노인이 비틀거리다 넘어질 뻔했죠. 지우가 재빨리 부축했어요. 현수가 나경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시려고요? 비키세요. 방해하면 당신도 고소할 거예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도착한 거예요. 하지만 나경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경찰에게 건넸죠. 제 변호사입니다. 연락해 주세요. 국제 변호사예요. 경찰이 명함을 받아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유명한 국제 로펌이었거든요. 현수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나경이 맞았어요. 법은 그녀 편이었죠. 경찰서 조사실. 오후 8시였습니다. 현수와 지우, 서영은 한쪽에 앉아 있었고 나경은 변호사와 함께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나경의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국제 로펌 소속이라는 명함을 내밀며 차분하게 말했죠. 제 의뢰인은 아무런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양원에서 한 말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온 것이며 강압적 분위기에서 유도된 발언입니다. 담당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녹화 영상도 있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녹화 동의를 받으셨나요? 제 의뢰인은 촬영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촬영이에요. 서영이 반박했어요. 공공장소에서의 취재는 합법입니다. 요양원 병실이 공공장소인가요? 사적 공간이죠. 게다가 치매 환자 앞에서 의뢰인을 압박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현수가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송재혁의 자백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사망한 조현병 환자의 녹음이요. 언제 녹음한 건지도 불분명하고 정신병 환자의 망상일 수도 있죠. 증거 능력 제로입니다. 우진 씨 어머니, 증언은요? 중증 치매 환자잖아요. 법정에서 증언 능력이 인정될까요? 게다가 현실과 환상을 구분 못하는 상태인데요. 현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18년 전 거잖아요. 필적 감정을 받는다 해도 우진 씨가 왜 그런 내용을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상상으로 쓴 소설일 수도 있고요. 담당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조사는 해야 합니다. 의뢰인분, 2006년 5월 22일 밤 어디 계셨습니까? 나경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호텔에 있었어요. 강남의 특급 호텔이었죠. 폐쇄회로 기록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저녁 9시에 들어가는 게 찍혀 있을 겁니다. 그 전에는요? 우진이를 만나러 갔었어요. 근처 식당에서 저녁 8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우진이가 안 나타났어요. 1시간 기다리다가 호텔로 돌아갔죠.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현수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송재혁을 고용한 건 인정하시죠? 나경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5천만 원 송금이요. 그건 사업 거래였어요. 송재혁이 제 미국 사업 파트너였거든요. 무슨 사업이었죠? 부동산 컨설팅이었어요. 서류 다 있어요. 변호사가 또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말로 사업 계약서가 있었어요. 물론 위조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형사가 난처해하며 물었어요. 그럼 요양원에서 하신 말씀은요? 둘 다 없앤 거예요 라고 하셨잖아요. 나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우진이를 사랑했어요. 대학 때부터요. 근데 헤어졌죠. 그 상실감을 표현한 거예요. 관계를 없앴다는 의미였어요. 살인을 말한 게 아니라고요. 변호사가 거들었어요. 제 의뢰인은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뿐입니다. 그걸 범죄 자백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죠. 담당 형사가 현수를 봤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현수도 막막했죠.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조사는 변호사 입회하에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할 겁니다. 나경도 일어섰어요. 그녀가 현수를 보며 차갑게 웃었죠. 변호사님,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18년 전에도 저를 못 잡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대체 뭐 하는 거야? 준영이도 왔는데. 은퇴 일주일 앞두고 왜 이러는 거야? 현수가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조금이 또 며칠이 될 거야. 당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내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18년 전에도 그랬잖아. 6개월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나도, 준영이도 당신 얼굴 보기 힘들었어. 알아.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 못 잡은 거면 인정하고 넘어가.
당신 인생도 소중한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수는 벽에 기대어 섰어요. 무력감이 밀려왔죠. 지우가 나와서 현수 옆에 섰습니다. 변호사님, 저쪽에서 석방 요구하고 있어요. 구속영장 청구할 증거가 부족하대요. 현수가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이럴 수가. 진실을 알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그때 서영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변호사님,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제작 취소래요. 뭐라고요? 나경 측 변호사가 방송국에 경고장을 보냈대요. 방송하면 명예훼손으로 1,000억 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요. 서영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법무팀이 겁먹었어요. 제작 중단 명령이 떨어졌어요. 제 프로그램도 폐지될 것 같아요. 현수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형사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한나경 씨 석방됩니다. 구속할 증거가 없대요. 복도 끝에서 나경이 나왔습니다. 변호사와 나란히 걸어오며 현수를 내려다봤어요. 변호사님, 제가 이기는 이유 아세요? 전 철저히 준비하거든요. 18년 전에도, 지금도요. 나경이 멈춰 서서 속삭였어요. 아, 참. 변호사님, 아들 준영 씨. 로펌 운영하시죠? 제 미국 법인이 그 로펌에 허위 의뢰인을 심어뒀어요. 곧 큰 스캔들 터질 거예요.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변호사님이 계속 저를 괴롭히면 아들 인생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선택하세요. 정이냐, 가족이냐. 나경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뒤돌아보며 말했죠. 내일 미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다시는 한국에 안 올 테니 편하게 은퇴 생활하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우가 현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영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아들은 32살의 젊은 변호사였어요. 이제 막 로펌을 키워가는 중이었죠. 만약 스캔들이 터지면 아들의 인생이 무너질 거였습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변호사님, 그래도 포기 안 하시죠? 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 순간 현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준영이었어요. 아버지, 로펌에 이상한 의뢰인이 들어왔어요. 뭔가 수상해요. 통화 좀 해요. 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경의 협박이 벌써 시작된 거였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수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35년 법조 인생에서 가장 큰 기로에 서 있었죠. 진실을 추구하면 아들이 망가지고 가족을 지키면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현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집에 가야겠어. 변호사님, 지우가 불렀지만 현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죠. 복도에 남은 지우와 서영은 서로를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력감에 빠져 있었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서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방법이 뭐가 있어요? 법도 안 통하고 방송도 막혔는데. 서영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뭔가 떠올랐어요. 지우 변호사님, 혹시 한나경 아들 준호 사망 사건 기록 있나요? 왜요? 뭔가 이상해요. 목격자가 준호가 뭔가를 피하려 했다고 했잖아요. 마치 누가 서 있는 것처럼요. 그게 나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봐야 해요. 만약 나경이 자기 아들까지 죽였다면 그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조사해요? 서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미국 취재원한테 연락해 볼게요. 뭔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나경이 내일 출국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막아야죠. 어떻게요? 서영이 결연한 표징을 지었어요. 공항에서 막을 거예요. 출국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해요. 다음 날 아침 7시 인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나경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체크인 카운터에 섰어요. 옆에는 그녀의 변호사가 함께 있었죠. 문제 없이 진행됐어요. 나경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이제 한국은 다시 안 올 거예요. 잘 처리하셨습니다. 그쪽 변호사들이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이 출국장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경 앞을 막아섰어요. 박현수였습니다. 지우와 서영도 함께였죠. 한나경 씨, 잠깐만요. 나경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또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현수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2015년 5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기록이에요. 당신 아들 준호 씨 사망 사건이죠. 나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서영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경찰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준호 씨가 사고 직전에 급하게 핸들을 꺾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어요. 마치 도로에 누가 서 있는 걸 피하려는 것처럼요. 그래서요? 환각을 봤을 수도 있잖아요. 지우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준호 씨 부검 기록이에요. 혈액에서 환각제 성분이 검출됐대요. 미량이라 당시엔 문제 삼지 않았지만요. 나경이 뒤로 물러섰어요. 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준호 씨 사망 1년 전에 당신이 여러 보험에 가입했죠. 총 10억 원이요. 그리고 사고 한 달 전 준호 씨가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현수가 녹취록을 읽었어요. 엄마가 이상해. 자꾸 이상한 약을 권해. 건강보조제라는데 먹으면 머리가 멍해져. 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영이 추가로 설명했어요. 제 미국 취재원이 준호 씨 친구들을 인터뷰했어요. 준호 씨가 사고 일주일 전에 엄마와 크게 싸웠대요. 아버지 얘기 때문에요. 무슨 얘기요? 준호 씨가 생부를 찾았대요. 정우진이란 사람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종됐다는 것도 알았고요. 나경이 말을 잃었어요. 현수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준호 씨가 당신을 의심했죠. 아버지 실종에 당신이 관련됐다고. 그래서 당신이 아니에요. 나경이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준호는 사고였어요.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하지만 환각제를 먹였죠. 그리고 보험금을 챙겼고요. 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준호가 날 배신했어요. 아버지 편을 들더라고요. 우진이한테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우진이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들까지 죽인 겁니까? 나경이 주저앉았어요.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흐느꼈죠. 난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진이한테, 준호한테. 현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집착이었죠. 공항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현수가 서류를 건넸어요. 미국 경찰의 재수사 요청 들어갔습니다. 준호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요. 출국 금지 요청도 했고요. 나경의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건 한국 사건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공범 관계일 수도 있고요. 경찰이 나경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나경 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나경이 현수를 올려다봤어요. 패배를 인정하는 눈빛이었죠. 당신이 이겼네요.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라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나경이 경찰과 함께 걸어가며 중얼거렸어요. 우진아, 미안해.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우가 현수에게 물었어요. 변호사님, 이제 끝난 건가요? 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시작일 뿐이야. 미국에서 재수사가 진행돼야 하고 한국 사건과 연결고리를 찾아야 해. 오래 걸릴 거야. 그래도 진실은 밝혀졌잖아요. 현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다르더군. 알게 됐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일주일 후 현수는 남양주 요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우진 어머니를 만나러 온 거였어요. 노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현수를 보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죠. 변호사님, 우진이 소식 들으셨어요? 현수가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네, 어머님. 우진 씨와 하은 씨 시신을 찾았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우진이 이제 편히 쉴 수 있겠네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례는 다음 주에 치를 예정이에요. 하은 씨 외할머니도 오실 거고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18년을 기다렸어요. 이제야 아들을 보낼 수 있겠어요. 현수가 요양원을 나오는데 눈앞이 흐려졌어요. 18년. 너무 긴 시간이었죠. 주차장에서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미국에서 연락 왔어요. 준호 씨 사건 재수사 시작됐대요. 다행이군. 그리고 한나경이 구속됐대요. 아들 살해 혐의로요. 현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엔 법이 작동하는구나.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변호사님 아드님은요? 로펌은 괜찮아졌어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경이 심어놓은 허위 의뢰인들 다 정리했어. 준영이도 이제 알았더라고. 아버지가 뭘 하려 했는지. 준영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현수가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 잘하셨어요. 정의가 뭔지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하더군. 한 달 후, 서울 추모공원. 이하은과 정우진의 합동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18년 만에 두 사람이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는 거였어요. 하은의 외할머니 김순자가 관 앞에 섰어요. 84세 노구였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우리 하은아, 이제 편히 쉬렴. 할머니가 끝까지 널 찾았잖니. 우진 어머니도 옆에 섰습니다. 우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못 지켜줘서. 하지만 넌 끝까지 하은이를 사랑했구나. 그걸로 됐어. 현수는 뒤에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죠. 서영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변호사님, 미국 법원에서 한나경한테 종신형 선고했대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우진 씨와 하은 씨 살인은 처벌 못 받는구나. 증거 부족으로요. 아쉽지만 그래도 정의는 실현됐어요. 준호 씨 살인으로라도 벌 받았잖아요.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현수만 남아서 묘지 앞에 섰죠. 미안합니다. 더 빨리 찾지 못해서.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두 사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현수가 돌아서는데 지우가 서 있었어요. 변호사님, 이제 진짜 은퇴하시는 거예요?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아내하고 여행도 가야 하고. 근데 왜 슬퍼 보이세요? 현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겼는데도 진 것 같아서 그래. 18년이나 걸렸잖아.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는지. 하지만 끝까지 포기 안 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현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정의란 게 뭘까?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걸까? 지우가 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보여주신 건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정의의 시작 아닐까요? 현수가 지우를 봤습니다. 젊은 후배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자네가 이어가게. 네, 이 일을, 정의를, 자네 같은 젊은 변호사들이 계속 싸워야 해. 난 너무 지쳤어. 변호사님, 현수가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 부탁해. 다음 18년은 자네가 막아줘. 두 사람이 묘지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하은과 우진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하은, 정우진, 사랑했고 함께 잠들다. 2006년, 2024년, 18년의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은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 2년 후, 2026년 봄, 현수는 제주도 바닷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미소 지었죠. 여보, 이제 좀 편해 보여.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65의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오래 걸렸지만 아내가 현수의 손을 잡았어요. 18년 동안 당신 괴롭혔던 그 사건, 이제 정말 놓은 거지? 현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고 있었어요. 놓았다기보다는 받아들인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그때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어요. 변호사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무슨 일이야? 좋은 소식이에요. 미국 법원에서 한나경 추가 기소 결정 났어요. 정우진 씨와 이하은 씨 살해, 공모 혐의로요.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송재영 녹음 파일이요. 미국 법원에서 정황 증거로 인정했대요. 준호 씨 살해와 연결된 범죄 패턴이라고요. 현수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감정이 복잡했죠. 그래, 결국엔 법이 작동하는구나. 네, 늦었지만요. 그리고 변호사님, 또 하나 소식이 있어요. 뭔데? 김순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어젯밤에 편히 가셨대요. 현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86살의 할머니였죠. 손녀를 찾은 지 2년 만이었어요. 고통 없이 가셨다면 다행이지. 네, 유언이 있었대요. 변호사님께 전해달라고요. 무슨 유언이었어? 박 변호사님,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은이를 찾아주셔서 이제 저도 하은이한테 갈 수 있어요. 편히 가겠습니다라고요. 현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죠. 전화를 끊고 현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그분도 이제 평화를 찾으셨을 거야. 당신이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된 거야. 현수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를 마셨어요. 쓴맛과 단맛이 섞여 있었죠. 35년 법조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검사로, 변호사로 살아온 세월. 수많은 사건을 다뤘지만 이 사건만큼 오래 마음에 남은 건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도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던 18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진실이 승리했죠. 현수가 일어섰습니다. 어디 가? 잠깐 산책 좀 할게.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책을 펼쳤어요. 현수는 카페를 나와 바닷가를 걸었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찍혔다가 파도에 지워졌어요. 현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도 그런 거라고. 흔적을 남기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현수가 멈춰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님, 돌아보니 서영이 서 있었어요. 40살이 된 그녀는 여전히 카메라를 메고 있었죠. 어떻게 여기를? 지우 변호사가 알려줬어요. 인터뷰 하나만 하고 싶어서 왔어요. 인터뷰요? 네. 18년 만에 해결된 사건에 대해서요.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거든요. 현수가 난색을 표했어요. 난 이제 은퇴한 사람이야. 그런 거 하기 싫은데. 서영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님 이야기를 꼭 담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이 드러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현수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하지. 서영이 카메라를 켰어요. 현수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죠. 정의란 게 뭘까요? 35년 동안 법을 다루며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때로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았고,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법의 벽에 막혔죠. 파도 소리가 현수의 목소리와 섞였어요. 18년 전, 저는 한나경을 무죄 방면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으니까요. 그게 법이었죠. 하지만 그게 정의였을까요? 현수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따로 있었고 피해자들은 18년을 바닷속에서 잠들어야 했으니까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법과 정의는 다르다는 것을. 하지만 법이 정의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요. 서영이 조용히 물었어요. 후배 법조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현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18년이 걸릴 수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현수가 바다를 가리켰어요. 저 바다처럼요.
아무리 깊이 감춰도 결국엔 떠오릅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좋은 다큐멘터리 만들게요. 서영이 떠나고 현수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파도가 발밑까지 밀려왔다가 물러갔죠. 현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은과 우진의 결혼 사진이었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편히 쉬세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현수가 사진을 바다를 향해 들어 올렸어요. 햇빛이 사진을 비추며 반짝였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놓아줄 시간이었어요. 현수가 카페로 돌아가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지우였습니다. 변호사님, 한나경 최종 선고 났어요. 종신형 2개, 가석방 없이요.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현수가 멈춰섰어요. 깊은 한숨을 쉬었죠. 정의가 실현됐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20년 만에요. 카페로 들어가니 아내가 미소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끝난 거지? 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끝났어. 그럼 이제 우리 여행 계속하자. 다음은 어디로 갈까? 현수가 창밖을 봤어요. 바다는 여전히 평화로웠죠. 어디든 좋아. 당신과 함께라면.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5년 법조 인생, 18년의 집착,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평화로운 노후뿐이었죠. 그날 밤, 현수는 호텔 방에서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2026년 5월 15일.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다. 18년을 끌었던 사건이 마침내 종결됐다. 한나경은 종신형을 받았고 하은과 우진은 평화를 찾았다. 나는 무엇을 배웠을까? 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진실이 항상 승리하지는 않는다는 것.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 김순자 할머니는 손녀를 찾고 떠나셨다. 우진 어머니도 아들을 보내고 평화를 찾으셨다. 그들의 18년은 고통이었지만 끝에는 진실이 있었다. 내 35년 법조 인생도 그랬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걸로 됐다. 이제 정말 놓아준다. 모든 미련을, 모든 후회를. 앞으로 남은 인생은 아내와 가족과 함께 살겠다. 그것이 내가 찾은 마지막 정의다. 현수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제주도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내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현수가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18년의 기억들이 스쳐갔어요. 하은과 우진, 김순자 할머니, 송재혁, 한나경,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얼굴이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바다였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바다. 현수는 그렇게 잠들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죠. 다음 날 아침, 현수 부부는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다음 여행지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공항에서 현수는 신문을 봤습니다.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죠. 18년 만에 밝혀진 진실, 한나경 종신형 확정. 현수가 신문을 접어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제 그것도 과거였으니까요. 탑승구로 걸어가는데 한 젊은 변호사가 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저도 변호사님처럼 정의를 위해 싸우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현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의란 건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하지 않는 거지. 한 명의 피해자, 한 건의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젊은 변호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현수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후회 없어?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없어. 할 만큼 했어. 그럼 이제 진짜 쉬는 거지? 그래. 우리 시간을 살자고. 부부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제주도가 점점 멀어졌어요. 현수는 마지막으로 제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잘 있어요. 하은 씨, 우진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현수는 눈을 감았어요.
35년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31년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 지우가 교단에 서 있었습니다. 45살의 그는 이제 교수가 되어 있었어요. 학생들 앞에서 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은 18년 사건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2006년에 일어난 실종 사건이 18년 만에 해결된 케이스입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법의 한계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법의 가능성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 사건 담당했던 박현수 변호사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평화롭게 사시고 계십니다. 가끔 연락하는데 아주 행복해 보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가 뭔가요? 지우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요. 강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어요.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법조인이 되면 힘든 순간이 올 겁니다. 진실을 알아도 증명할 수 없을 때, 정의를 원해도 법이 막을 때.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박현수 변호사님처럼 끝까지 싸우세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는 교단에서 내려오며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문득 현수에게서 온 문자가 생각났어요. 어제 받은 거였죠. 지우야, 잘 지내고 있지? 난 여기서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어. 이제 정말 모든 걸 놓았어. 자네가 이어받은 그 정의의 길, 잘 걷고 있을 거라 믿네. 고맙고 자랑스럽네. 지우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변호사님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뵈러 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진실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한 법조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법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릴 뿐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니까요. 오늘도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